청취자들의 사연을 나눕니다. 나 잘 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민 씨. 저 오늘 너무 행복해서 라디오 가족분들께 자랑 좀 하려고요. 그래서 마음 크게 먹고 글을 씁니다. 저 드디어 용커스에 집 샀어요. 이민 온 지 올해로 딱 35년째입니다. 낯선 미국 땅에 가방 몇 개 들고 도착해서 지금까지 저희 부부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남들 좋은 차 타고 여행도 다니고 그럴 때 저희는 그저 렌트비 밀리지 않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애들 셋 건강하게 키워내는 게 전부였죠. 정말 둘이서 맞벌이 하면서 뼈 빠지게 벌어도 매달 이것저것 내고 아이들 교육비 되고 나면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보이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저희 마음속엔 늘 품고 있는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딱 60살이 되면 남의 집 말고 우리 이름으로 된 작은 집 한 채는 가질 수 있겠지 하고요. 정말 그 소원을 가슴에 품고 매일 밤 기도하면서 버텼습니다. 근데 지민 씨, 그 기도가 딱 35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제가 올해 8월이면 60이 되거든요. 환갑 선물처럼 마치 하늘이 정해놓은 시간표처럼 딱 맞춰서 저희 부부의 안식처가 생겼습니다. 이미 좋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겐 이게 뭐 대수냐 싶겠지만 저희에겐 눈물로 이뤄낸 성이에요. 사실 집을 사고 나니까 여기저기 고칠 때도 있고 또 리모델링 하고 싶은 욕심도 생깁니다. 근데 급하게 마음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3년 정도 여유를 두고 저희 손으로 하나하나 달고 고쳐가면서 정을 붙이려고요. 요즘엔 아침에 눈을 뜨면 마당을 보면서 이런저런 상상하는 게 취미가 됐습니다. 여기서 저희 부부가 곱게 늙어가고 또 나중에 손주들도 생겨서 마당에 와서 뛰어노는 그런 상상도 하고요. 또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부르면서 달려올 그런 모습을 꿈꾸면 자다가도 웃음이 납니다. 지민 씨, 저 오늘만큼은 마음껏 행복해도 되겠죠? 축하해 주세요. 우리 미정님 정말 축하드려요. 온 마음을 다해서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라디오 가족분들도 다 지금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35년, 강산이 3번 하고 반 변한 그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여기서 내 집이라는 그 꿈 계속 가지고 열심히 사신 미정님, 정말 계획하고 기도하신 대로 딱 60살 전에 집을 갖게 되셨는데요. 단순히 집이 아니죠. 35년 잘 산 거에 대한 훈장, 성실하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늘이 보내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앞으로 그 집에서 행복한 일들만 생기길, 웃음 나고 좋은 일들만 그 집 안에서 만나시길 저도 간절히 바랄게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민 씨. 매일 저녁 6시. 지민 씨의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게 제 유일한 낙이랍니다. 저는 49살 신영이라고 해요. 제가 요즘 너무 속상한 일이 있거든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지민 씨께 편지를 써봅니다. 제 곁에는 지금 커다란 슈트케이스가 입을 벌린 채 놓여 있답니다. 이제 곧 캘리포니아로 떠날 제 큰딸의 짐들이에요. 제 인생은 16년 전 뉴욕의 어느 차가운 길 위에서 멈췄습니다. 셋째가 2살 때, 걸음마도 떼기 전이었죠. 남편이 퇴근길 교통사고로 제 손도 한번 잡아보지 못한 채 세상을 그대로 떠났습니다.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어린 아이들에게 아빠가 어디 가서 안 오는지, 뭐라고 그때 설명했는지조차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낯선 미국 땅. 당장 다음 달 렌트비조차 막막했던 제게 남겨진 건 어린아이들 3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오로지 생존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갈까 생각도 했지만 그 모양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낮에는 네일 살롱에서 고개를 숙이고 온종일 남의 발을 닦았죠. 밤에는 식당에 가서 파타임 일을 했습니다. 겨울이면 정말 칼바람에 손마디가 다 갈라져서 피가 난 적도 많았는데요. 아이들 학원비 한번 안 밀리려고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 모진 세월을 버티게 해준 건 바로 큰딸이었어요. 제가 밤늦게 일을 마치고 현관문을 열면 큰애도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애들 혼자 두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런데 그 애가 두 동생을 다 씻겨서 잠재워 놓고 거실 소파에서 졸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기 전에 먼저 엄마 왔어? 밥은 먹었어? 하면서 제 부르튼 손을 만져주던 10살짜리 아이. 그 애는 제 딸이었지만 제 유일한 대화 상대였고 남편의 빈 자리를 채워주던 제 마음속의 가장이었습니다. 사춘기 한 번 없이 엄마 힘들까봐 자기가 사고 싶은 옷, 가고 싶은 캠프 한 번도 조르지 않던 그 속 깊은 아이가 저에게는 정말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 나 UCLA 합격했어. 나 UCLA로 갈 거야.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기적이게도 서운한 마음이 먼저 차오르더라고요. 동부에 있는 학교도 3군데나 붙었는데 왜 이렇게 먼 곳으로 가냐고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은 무서웠어요. 이제는 나를 지탱해주던 기둥이 사라지는구나 싶어서요. 아직 캘리포니아로 가려면 몇 달이나 남았지만 딸은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뒷모습만 봐도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지금도 이런데 진짜 아이가 떠나고 나면 아이가 떠난 빈 방을 보면서 저는 또 얼마나 많은 밤을 울어야 될까요? 아이가 꿈을 찾아 떠난다는데 그게 맞는 건데 저는 왜 자꾸만 버려지는 기분이 들까요? 지민 씨, 저 이 아이 웃으면서 보내줄 수 있을까요? 신영님, 지금 그 분위기 어떤 건지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처음 유학 떠날 때 저희 엄마도 그러셨거든요. 그때 저희 엄마가 40대 초반이셨습니다. 아, 정말 짐을 싸면서도 울고 밤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계속 그러셨었는데요. 지금 엄마가 느끼는 딸에 대한 야속함,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16년을 남편처럼 친구처럼 의지했던 존재가 물리적으로 수천 마일 떨어진다는 거. 아마 삶의 일부가 뜯겨나가는 통증일 겁니다. 근데 아이가 왜 하필 저 먼 캘리포니아를 선택했는지 그거 혹시 물어보셨나요? 어쩌면 이 따님이 엄마의 눈물 냄새가 배어있는 뉴욕, 뉴저지를 떠나서 엄마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환한 햇살 먼저 확인하러 가는 걸지도 모릅니다. 엄마, 나 이만큼 컸어. 이제 내가 엄마를 그늘에서 끌어내서 저 환한 캘리포니아 햇살 아래로 데려갈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엄마는 지금 따님을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엄마의 사랑을 더 먼 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아이가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하고 성장하는 매 순간순간 그 아이는 항상 엄마가 견뎌낸 시간들, 엄마가 흘린 땀방울들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엄마가 따님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또 따님도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거기서 시간을 보내겠죠. 그리고 중간중간 또 올 테니까요. 그 만남의 기쁨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따님은 점점 더 성장해서 엄마와 같이 인생 얘기를 할 수 있는 더 든든한 나무가 돼서 올 겁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면 편지를 써보세요.
네가 엄마 딸이라서 엄마는 지난 16년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 이 말도 넣어서요. 그리고 딸이 방학 때 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엄마가 LA 가셔도 되잖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었으니까 앞으로는 인생 계획을 또 그렇게 세워보는 겁니다. 둘째, 셋째 방학하면 셋이 다 가서 이제 내 식구가 LA에서 딱 모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새로운 추억을, 새로운 기억들을 쌓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지지 않으셨나요? 울지 마세요.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을 겁니다. 인생이 정말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그 길로 이제 들어서셨는데요. 마음을 굳게 먹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잘 이겨내실 거예요. 그럼 기분 좋아지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Good Day, Nappy Roots가 부릅니다. Let's begin. 안녕하세요, 지민씨. 저는 올해로 8학년이 된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황권사입니다. 저는 40년째 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첫 발을 들인 게 벌써 50년 전입니다. 아이들 손잡고 이민 와서 막막했던 시절부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제 모든 삶이 이 교회 마당에 묻어 있습니다. 애들 둘 결혼식, 그리고 남편의 장례식도 몇 년 전에 이 교회에서 했고요. 지금은 교회 건물이 아주 크고 좋아졌지만 그래도 교회 기둥 하나, 의자 하나 제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민 씨, 요즘은 주일 아침이 오는 게 두렵고 괴롭습니다. 몇 년 전에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곁에 사모님 때문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수만 번 다짐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 모습들이 제 신앙마저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목사 사모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고 있어요. 소위 돈 좀 있고 형편 좋은 교우들에게는 얼마나 살갑게 구는지 곁에서 보기 민망할 정도로 팔에 막 매달리면서 아양을 부립니다. 근데 정작 교회의 기틀을 닦아온 저희 같은 노인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아요. 마주쳐도 못 본 척 지나가기가 일쑤고 인사를 해도 마지못해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헌금을 안 하나요? 돈 쓸 데가 어디 있겠어요. 다 헌금하죠.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 사업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만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하는 서러움이 밀려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엉망이 됐죠. 노인들만 소외감을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또. 새로운 사람이라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교회 결정하는 일에 막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그분들도 역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답니다. 며칠 전에는 친구들과 점심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50년을 다닌 교회, 나이 어른이 돼서 떠나야 되나? 근데 떠나자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고요. 근데 또 가만히 있자니 매주 마음을 다치고 돌아옵니다. 사람 보고 교회 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 보고 가는 거다. 매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여보지만 교회에 들어설 때마다 마주하는 그 차가운 차별 앞에서 제 마음은 자꾸만 무너집니다. 저 정말 이 교회 떠나야 될까요?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다시 또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50년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우리 황권사님. 그래, 사람 보고 가는 거 아니지, 하나님 보고 가는 거지. 그 말이 정답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결국 또 사람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상처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 당연합니다.
근데 이럴 때 정말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유, 그 목사 사모 진짜 안 됐다, 안타깝다, 불쌍하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운한 마음들 다 날아갈 겁니다. 마음의 격이 안 맞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지민 씨. 저는 뉴저지에 살고 있는 62 독신 여성입니다. 글쎄요, 미혼이라고 해야 할지, 비혼이라고 해야 할지. 뭐 그저 혼자 산지 참 오래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게 맞겠네요. 지금 저는 네일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가게에서 손님들의 손톱을 다듬고 색을 입히며 보낸 세월이 벌써 얼마인지 계산도 잘 안 되네요. 가게엔 주인 언니와 저만 한국 사람이고요. 나머지는 다 제 조카뻘 되는 외국 아가씨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깨르르 깨르르 웃으며 주말 계획을 세우는데 다들 스파니쉬를 하거든요. 저는 그 틈에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저 어색한 미소만 짓고 있습니다. 말이 좀 통해야 친구를 하든 수다를 떨든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손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느 날은 퇴근할 때 입안에 거미줄이 쳐진 것 같을 때가 있다니까요. 예전엔 저에게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힘들 때 같이 소주 한 잔 기울이고 이민생활 서러움을 나누던 그 친구들. 근데 이제 제 곁에 없어요. 한 명은 작년에 남편하고 애틀랜타로 훌쩍 가버렸고요. 또 한 명은 얼마 전 딸이 아이를 낳았다고 미시간으로 짐을 싸서 떠났어요. 제일 친했던, 아니, 단 2명의 친구들이 그렇게 떠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동네 길들이 다 텅텅 비어 보이는지. 이제는 전화로만 목소리를 듣는 게 전부인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민 씨, 저 이제 이 고단한 일을 좀 그만두려고 해요. 사실 얼마 전부터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거든요. 손가락 마디마디는 비가 오려나 싶으면 어김없이 쑤셔오고요. 그래서 일 그만두고 이제는 좀 쉬려고 합니다. 다행히 젊을 때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악착같이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거든요. 어차피 뭐 저 한 입 먹고 사는 거. 이제는 조금 사치도 부리면서 여행하고 싶어요. 그 정도 할 수 있을 만큼은 모았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막상 자유가 눈앞에 있는데 같이 나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주인 언니는 그래요. 요즘은 혼자 여행하는 게 대세야. 야, 너 정말 멋있어 보일 거야. 라고 응원해 주지만 저는 사실 평생을 겁쟁이로 살았어요. 혼자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어본 적도 없고요. 혼자 호텔방에 들어가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벌써 두근거린답니다. 돈도 좀 있고 시간도 있는데 어디에 가서 뭘 하면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생각만 해도 손이 덜덜 떨려요. 사실 제가 왜 이렇게 혼자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 뿌리는 아주 먼 기억 속에 닿아 있습니다. 저 아버지가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만 마시면 어머니를 막 때렸습니다. 저는 자다가도 아버지 오시는 소리만 들리면 심장이 너무 뛰어서 정말 어렸을 땐 심장이 목구멍을 통해서 입 밖으로 튀어나올까봐 입을 손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울음소리, 깨지는 그릇 소리. 그 공포 속에서 저는 다짐했죠. 나는 절대로 남자 만나지 않겠다. 사랑 같은 건 내 인생에 없어. 나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고요. 그렇게 결심한 게 저를 여태까지 지켜준 방패였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 방패가 저를 가두는 감옥이 됐습니다. 남들이 연애하고 결혼할 때 저는 일만 했어요. 누가 다가와도 의심부터 했고
누가 다정하게 말을 한마디만 해도 아주 날을 세우고 받아쳤습니다. 후회까지는 아니지만 요즘엔 길에서 손잡고 걷는 부부들 보면 그때 그 사람들은 잘 살고 있겠지? 한 번쯤은 믿어볼 걸 그랬나 하는 아쉬움이 아주 조금 듭니다. 지민 씨, 저 이 외로움을 뚫고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남은 인생 누군가와 함께 활짝 웃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야, 대단한 결심을 하셨네요. 일 관두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보겠다.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일단 혼자 비행기 타고 낯선 도시 가는 건 누구에게나 무섭습니다. 대신 크루즈 여행 하시는 거 어때요? 일단 배를 타고 나면 그 안에서 다 해결되잖아요. 그리고 클래스에 등록하세요. 사진 동호회든 댄스 동호회든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에 가면 아마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여행 가서 멋진 사진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민 씨. 저는 뉴저지에 살고 있는 70살 박정희입니다. 남편은 76이고요. 요즘에 저희 집에 경사가 하나 있습니다. 막내딸이 임신을 했거든요. 딸이 자연 임신으로 세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벅차면서 고생할 딸 걱정하면서 지금 임신 7개월이라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 바쁘기도 하네요. 딸은 항상 씩씩하고 독립적인 성격이라 애를 낳고 2달만 쉬고 바로 복귀한답니다. 근데 이 애들 그럼 누가 키우냐고요? 저희 부부 몫이 될 것 같아요. 세 쌍둥이를 저희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물론 낮 시간에는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겠다고 해요. 근데 그 도와주는 사람 구한다고 수소문한 지 벌써 3달이나 지났는데 연락 한 통도 안 왔답니다. 세 아이를 동시에 돌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이 힘든 일에 나서질 않는 거예요. 지금 7개월이라 날짜는 다가오는데 저는 몇 년 전에 무릎 수술을 받았거든요. 아직도 통증이 있고 오래 서 있거나 긋거나 무거운 거 드는 건 자신이 없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6살이나 많으니 애들 셋 돌보는 일은 도저히 자신 없다고 하네요. 사실 저도 자신 없어요. 이 나이에 애 하나 보는 것들도 다 힘들어 하는데 갓난쟁이 셋이라니요. 딸은 뭐 계획은 거창합니다. 출근하면서 저희 집에 애들 셋 데려다 놓고 그리고 퇴근하면서 지네 집으로 데려가겠다고요. 그런데 직장 생활하는 아이가 그게 될지, 그 말이 과연 지켜질지, 그리고 하루 종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 저나 남편이나 우리 몸이 버틸지, 또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에 데려가는 일은 누가 책임질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네요. 손주들 보고 싶고 돌봐주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내 몸이 버티지 못하면 그러다 내가 쓰러지면 나는 누가 책임져 주나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사위 식구들은 시어머니 자리가 벌써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시아버지가 이 애들 돌볼 수도 없잖아요. 거기다 식구들이 다 미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주변에 이런 얘기하면 손주들 세 쌍둥이 이쁠 텐데 뭐가 문제냐는 말을 합니다. 이쁜 건 하루 이틀 잠깐 볼 때만이겠죠. 매일매일 애들 셋, 딸아이는 지네 집에도 있는 걸 우리 집에도 다 애기 물건 3개씩 배달시키고 있어요. 아직 저희는 열어서 조립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방 하나가 지금 상자로 가득 차 있어요.
일단 상은 받아놓은 것 같은데 자다 깰 때마다 아유, 내가 이 나이에 갓난쟁이 3명을 맡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 행복한 모습도 보고 싶고 아이들이 얼마나 귀여울까 그 생각도 당연히 들지만 제 건강도 그렇고 남편의 체력도 무시할 수 없는 이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이 생각보다 힘드네요. 우리 청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지 지민 씨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아, 진짜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은 이미 받아 놓으신 것 같아요. 따님이 물건까지 다 여기로 배달을 보낸다니까요. 일단 따님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역할, 시간, 이걸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오전부터 낮 2시까지, 낮 3시까지만 볼 수 있다. 병원 가는 건 우리가 못하고 병원 갈 일이 생기면 니네 둘 중에 하나가 와서 데리고 가야 된다. 이런 걸 다 명확히 해두는 게 좋죠. 또 일 도와주는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을 할 건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올 건지, 그리고 주말에는 아기들 다 집으로 데려갈 건지. 근데 만약에 사람이 안 구해진다면 시급을 좀 올려서라도 빨리 구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게다가 엄마가 무릎이 안 좋으니까 이게 진짜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일단 서로의 할 일을 정확하게 정해두고 시작하는 거. 또 부모님이지만 아이 셋 돌보는 비용도 당당히 요구하시고요. 우리 막내딸이 낳은 3명의 아이들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지금 기쁘시겠어요. 그렇지만 내 한계는 니네 아버지하고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그 한계를 설정해 놓고 시작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엄마 한 대 놓고서 왜 지금 와서 못한다 그래?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아이돌 보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요. 좋은 방법을 따님하고 잘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릎도 빨리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지민 씨. 저는 뉴욕에서 강아지 용품과 미용을 함께 하고 있는 47살 김경희라고 해요. 저희 가게에는 8년째 함께한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손님을 얼마나 잘 응대하는지 정말 빛이 반짝반짝 나는 사람이에요. 손님들의 이름, 반려견들의 이름 다 외우고요. 그 개들이 어떤 간식을 좋아하는지까지 기억해서 손님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한 번 왔던 사람은 계속 저희 집 단골이 되거든요. 근데 6개월 전쯤부터 현금이 하루에 $50에서 $100 정도씩 계속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그 직원이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현금 거래가 좀 있는 편이라서 출납이 취약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착오나 계산 실수라고 여겼지만 여러 가지를 다 대조해 보니까 특정 시간대 이 직원이 혼자 있을 때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패턴이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 직원이 가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다른 면에서는 정말 능력 있고 신뢰받는 존재라서 바로 해고시키기에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 직원에게 직접 너 돈 가져갔지? 그러면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돈을 야금야금 가져가는 건 밉지만 여태까지 쌓아온 인간적 관계가 다 무너질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둔다면 매일 조금씩 빠져나가는 돈이 누적돼서 가게에 영향을 주겠죠. 또 다른 직원들에게도 좋지 않은 신호가 될 거라는 걱정도 계속 늘어갑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너무 좋은데, 가게 평판도 아주 좋은데, 그런데 직원 간의 신뢰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그 직원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 혹시 있을까요?
8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닌데 그동안 인간관계는 참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감정적인 거는 옆으로 미뤄두고 증거를 확실히 모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근거를 확보한 뒤에 당사자하고 비공개로 확인을 하세요. 그 사실을. 그리고 비난 대신에 설명을 해보라고 그렇게 대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자백을 한다면 어떻게 그 돈을 변제할지, 그리고 일을 어떻게 계속해 나갈 것인지 문서화를 하는 것도 좋겠고요. 근데 만약에 부인한다면 법률적으로 내가 상담을 받을 일도 생길 것 같다. 이걸 일단 알려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손님들에게도 현찰보다는 카드로 결제하는 걸 유도하시는 거. 그리고 지금도 CCTV가 여기저기 달려 있겠지만 계산대 쪽으로도 CCTV를 탁 두고 여기저기 CCTV가 있다는 것도 안내문을 부착해 놓는 거. 그래서 재발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지금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직원이 돈을 야금야금 가져가는데 사업주로서 그걸 또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직원의 장점은 분명히 인정을 하시되 신뢰를 저버린 행동에는 그에 따른 절차를 밟는 게 장기적으로는 모두를 위한 해결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저도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지민 씨. 저는 뉴저지에 살고 있는 80이 다 된 남자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저희 집안을 아주 한겨울같이 만들었답니다. 제가 다니는 이발소가 있는데 머리를 손질해주던 젊은 여성분에게 호감을 느껴서 몇 번 데이트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나서 식사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설레기도 했고 살짝 외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래서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근데 결국 아내에게 발각됐고 저는 지금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혼은 원치 않는데요. 그렇지만 저에게 말조차 걸지 않는 아주 냉담한 태도로 저를 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하지를 않고 있어요. 밥은 차려주고 방 청소도 해줍니다. 근데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아요. 저는 정말 집안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도 했고요. 그렇지만 아내의 상처는 아주 깊어 보입니다.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다시 인간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나가 돌아다니고 운동도 하고 그래요. 근데 밤이 되면 저의 지난 행동을 곱씹으면서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마주치는 아내 표정 하나하나에 제 신경이 곤두서 있죠. 자존심도 상하지만 저도 무엇보다 이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아내는 고맙게도 아이들에겐 이런 못난 애비의 행동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도 오고 전화도 하는데 저하고 아내하고 둘이 있을 때는 집이 아니라 지옥 같습니다. 100% 제 잘못이죠. 근데 도대체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요? 보내주신 글에서 집안의 차가운 공기가 스튜디오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내분께 사과하셨으니까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내가 보여주시는 그 차가움, 냉담함은 평생의 깊은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세워진 보이지 않는 벽일 겁니다. 그럼 이 벽을 허물어야죠. 선생님께서는 이미 사과를 하셨지만 아내에게는 그냥 어떻게 이 위기를 좀 모면해보자 하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글로 써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그런 말 있잖아요. 말은 공중으로 흩어지지만 글은 남는다고요.
근데 편지를 쓸 때, 반성문 쓰실 때 내가 살짝 외로워서 그랬다 이 말은 빼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내가 당신의 그 수십 년의 헌신을 짧은 설렘과 맞바꾸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한다. 당신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해도 나는 할 말이 없다. 그게 내가 지어야 할 내 죄의 무게다. 이런 식으로 아주 처절한 자기 반성의 글을 쓰는 겁니다. 근데 아마 아내분이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읽지도 않고 열어보지도 않고 버리실 수도 있어요. 읽지 않고 버린다고 해도 계속해서 정성이 담긴 그런 글을 남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게 아마 무시당하는 거,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거, 그걸 거예요. 그렇지만 아내분은 지금 훨씬 더 큰 배신이라는 걸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말을 걸지 않아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세요. 아우, 오늘 국이 참 맛있다. 야, 새로 들여놓은 화분 너무 예쁘다. 역시 우리 아내가 눈썰미가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해 주세요. 그럼 아내의 다친 마음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열릴 테니까요. 음악 띄워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에 사는 43,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요즘 제가 속상한 일이 있어요. 저 아이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제가 점점 소외되는 기분이 들거든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같이 쇼핑도 가고 여행도 다닐 정도로 아주 친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 모임에 거의 참여하지 않거든요. 학교에서만 그냥 얼굴만 보일 정도로 지내왔습니다. 제가 원래 사람들이랑 그렇게 어울리는 걸 즐기는 편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스타일이 있고 굳이 나서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눈치. 학교에서 마주쳐도 눈치가 보이고요. 저희 아이가 생일 파티 초대해서 빠지는 일이 계속 생기면서 아이까지 외면당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답니다. 저희 아들은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해요. 그런데 엄마들끼리의 사적인 연락망에서 배제되다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초대를 못 받는 일이 생긴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미국에 왔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뉴저지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 학교 학부모들은 한국에서 온 한국 문화권 엄마들이 주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옷도 잘 입고 정말 멋쟁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괴리감이 있더라고요. 다들 정말 아침부터 너무 멋있게 예쁘게 하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친해지기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 성격상 이 모임 저 모임에 적극적으로 끼어들기도 힘들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까지 피해를 보게 할 수 없으니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아이가 그래요. 엄마, 나도 생일 파티 가고 싶어. 친구 집에 놀러 가고 싶어. 라고요. 그러면 정말 제 가슴이 더 아파온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지민 씨 방법 좀 알려주세요. 엄마들끼리 친하지 않아서 우리 애가 소외당하는 것 같다. 그러면 엄마가 진짜 속상할 것 같은데요. 일단 갑자기 너무 크게 변화를 주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변화를 한번 줘보세요. 여태까지 안 나가다가 갑자기 모임에 확 나가는 거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도 좀 친할 수 있는 엄마들하고 1대1로 커피를 마시거나 또 동네에 사는 엄마가 있으면 공원에서 같이 산책을 한다거나 그렇게 일단 한 명 한 명 이렇게 시도해 보는 겁니다. 또 바깥에서 밥을 같이 먹고 쇼핑을 같이 하고 여행 가고 이런 건 아직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요. 학교 안에서 하는 행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연스럽게 엄마들 사이에 얼굴을 알리는 것도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아이가 다른 아이들 생일 초대 못 받아서 속상할 테니까 우리 아이 생일 파티를 잘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많이 초대해서 엄마들하고 그때 더 친해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엄마가 노력을 했는데도 그런데도 배척을 당한다.
그러면 그 그룹에 사실 속할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커뮤니티나 활동을 통해서 다른 엄마들, 그 엄마들 말고 새로운 엄마들 만나고 그 엄마들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가 같이 친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끼리의 관계라는 게 편해야 되잖아요. 서로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 뭐 어떻게 하면 저 그룹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나를 이해해 줄까? 받아줄까?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룹을 꼭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민 씨. 저는 뉴욕에 사는 42살 지영민입니다. 이 저녁 시간이 제가 하루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남편이 5시 45분이면 집에 오거든요. 씻고 나서 6시부터 딱 식탁에 앉아서 저희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저녁을 먹는답니다. 그리고 날씨가 괜찮으면 식사하고 바로 나가서 또 라디오를 들으면서 걷고요. 항상 좋은 방송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고민이 좀 있어서 이렇게 이메일을 쓰게 됐습니다. 지난달에 시어머니께서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어요. 66살. 너무 젊죠. 시어머니는 정말 아름답고 다정한 분이었어요. 남편은 외아들이라 아직도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을 겪는 와중에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외롭다고 저희와 같이 살고 싶다고 하세요. 시아버지는 평소 고집이 센 편이고 성격이 굉장히 강한 분이라 남편하고도 잘 맞지 않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하고 굉장히 친했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저희하고 상의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살던 집을 내놓으셨대요. 그리고 집이 언제 팔리든 말든 저희 집에 그냥 들어오시겠다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은 좋다 싫다 뭐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제 눈치만 살피는 거죠. 저는 시아버지하고 같이 살기 싫다, 절대로 싫다 이런 건 아닌데요. 함께 살게 되면 저희는 애도 없거든요. 결혼한 지 이제 4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신혼이라면 신혼인데 우리의 프라이버시, 생활 방식, 또 가사 분담이나 경제적 부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할지 걱정이 큽니다. 시아버지하고 같은 공간에 살면서 서로의 생활 습관이 충돌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 상상만 해도 너무 불안하거든요. 저희는 42살.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보다 나이가 조금 더 적어서 지금 62살이십니다. 20살 차이 나요. 거기다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시아버지가 맨날 친구들 집으로 불러서 술자리 하시느라고 시어머니가 고생 진짜 하셨거든요. 근데 혹시 그런 행동 저희하고 같이 살면서 하시면 저는 그건 못 견딜 것 같아요.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균형 있는 결정을 내렸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솔로몬한테 질문 못하니까 지민 씨가 그리고 청취자들이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시아버지도 아내를 잃으셨으니까 그 상실감이 굉장히 크시겠죠.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 난 못 견디겠다. 아들하고 살아야 되겠다. 뭐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다 짐을 싸갖고 들어오시는 건 좀 너무 급한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을 두고 이런저런 방법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일단은 몇 주 동안 임시로 한번 계셔보는 겁니다. 몇 주 있는 게 너무 과하다. 그러면 주말에만 이틀, 3일 이렇게 몇 주 동안 그렇게 시험 기간을 한번 두는 거죠. 그래서 시아버지 쪽에선 어떤지 또 아들과 며느리는 어떤지 서로에게 적응이 되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같이 살게 될 경우 생활비는 어떻게 분담할 건지, 가사는 어떻게 분담할 건지, 개인 공간은 어떻게 확보를 할 건지, 아들 며느리가 거실에서 둘이 막 끌어안고 TV 보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가운데 딱 앉으시면 그거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공간을 어떻게 서로 확보하고 사용할 건지, 그리고 시어머니 계실 때처럼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실 때처럼 친구분들 막 데리고 와서 술 파티 하실 건지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다 목록으로 만들어서 규칙을 딱 정해두는 거죠.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요. 그리고 살림을 합치고 같이 사는 거 결정하기 전에 다른 방법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시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시아버지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난다면 그러면 아들 집에 들어오시고 싶을까요?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생긴다면 아버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래도 아마 안 간다. 난 여기서 그냥 혼자 살란다 하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877radio@gmail.com 877radio@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오늘 사연 주신 분께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도 나눠주세요. 좋은 일, 힘든 일, 고민되는 일,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뭐 얘기한다고 금방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내 속에만 갖고 있는 것보다 밖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속이 좀 후련해지잖아요. 역시 같은 주소 877radio@gmail.com 못 받아 적었다 하시면 라디오 코리아 뉴욕 웹사이트로 들어오세요. rkny.live 거기서 프로그램 누르고 지민리의 라디오 찾아오시면 거기 제가 이메일 주소 적어놨습니다. 매 월말엔 5분께 좋은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민씨. 저는 김혜자라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고민이 있어요.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금쪽같이 키운 제 딸아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를 인사시키러 왔어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와 남편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나이 차이가 무려 24년이에요. 저하고 동갑, 애들 아빠보다 고작 1살 적은 남자가 우리 딸과 결혼하겠다고 서 있는 겁니다. 저는 62, 남편은 63. 그러니까 그 남자도 62이죠. 제 딸은 지금 38입니다. 물론 그 사람 겉모습만 보면 아주 훌륭합니다. 키도 훤칠하고 인상도 아주 호남형이에요. 재력도 대단하답니다. 뉴저지 몽클레어 언덕에 수백만 불짜리 주택에 살고 있고요. 잘 나가는 회사 CEO에 최고급 차를 탄답니다. 근데 지민 씨,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이 남자는 이미 2번이나 이혼한 전력이 있고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만 5명이래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애들의 나이입니다. 큰애 둘은 제 딸보다 1-2살이 더 많고요. 그리고 2번째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은 이제 겨우 2살, 4살이랍니다. 물론 그 애들이 그 집에서 같이 살지는 않지만 이제 막 이혼을 한 사람이고 그 애들이 다 클 때까지 양육비며 뭐며 계속 신경을 써야 될 텐데 물론 뭐 돈은 많다니까 경제적인 걱정은 없겠지만 여기저기서 나온 애들 5명을 챙겨야 하는 그 복잡한 상황을 생각하면 아이고 제가 아주 머리가 깨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고생길을 자처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혈압약을 2배로 늘렸습니다. 진짜 옛날 드라마 대사에서나 들어봤던 말,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 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딸은 더 가관이에요. 엄마 아빠가 대신 살 거 아니지 않느냐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답니다.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맨하탄 아파트를 정리하고 곧 그 남자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겠대요. 지민 씨, 얘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휴, 자식이기는 부모 없대지만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유, 외동딸,
또래하고 결혼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고 싶어서 이렇게 부모님은 또 마음이 아프실 텐데요. 그렇지만 지금 따님하고 정면 충돌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강하게 반대할수록 따님은 그 남자가 나를 지켜줄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고 더 깊이 들어갈 테니까요. 그리고 현실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 그 남자 돈 많으니까 돈 걱정은 없이 살겠지만 양육비 주지, 아이들 계속 만나야지, 또 나중에 유산 상속 문제까지 터지면 너 그 복잡한 싸움 견딜 준비 됐니? 감정적이 아니라 팩트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스스로 계산을 좀 해보게요. 그리고 따님이 그 집으로 이사 가는 걸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은 절대 안 돼. 근데 한번 가서 살아봐.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인지 똑똑히 가서 확인해라 라고 한 발 물러나 보세요. 연애할 때 보던 모습과 5 아이의 아버지이자 2번의 이혼 경력이 있는 남자의 실제 생활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리고 하나 진짜 중요한 건요. 너 거기 가면 우리하고 끝이야 라고 하면 따님은 나중에 정말 힘들어져도 자존심 때문에 부모님께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네가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가봐. 하지만 살다가 네가 감당하기 힘든 날 주저하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돌아와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딸이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부모님을 찾을 테니까요. 아시잖아요. 부모님이 반대하면 그게 사랑을 타오르게 하는 기름이 된다는 거요. 잘 해결되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민 씨. 저는 미네소타의 이 지독하고도 긴 겨울을 40번이나 넘긴 김영환이라고 합니다. 올해 78이에요. 올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봄이 와요.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 제 속도 모르고 그렇게 파란 하늘을 오늘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남들은 저보고 자식 농사 대풍작이라고들 해요. 큰아들은 시애틀에서 유명한 의사가 돼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민 씨, 제 속은 1년 365일, 영하 30도입니다. 30 중반의 막내딸 때문이죠. 이 아이도 명문대를 나오고 똑똑하고 당차서 제 평생의 긍지였습니다. 근데 얘가 3년 전 이혼을 하고 어린애 둘을 데리고 이곳 미네소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아빠, 나 금방 기운 차릴게, 걱정 마 하면서 웃어 보이더니 그게 벌써 2년째입니다. 제 방 커튼을 단 한 번도 열지 않고 스스로 만든 어둠 속에 갇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아주 지독한 우울증이랍니다. 아이들은 교실에서 할아버지, 엄마 아파, 할머니 배고파 하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떼를 쓰는데 어제는 딸아이가 이러더군요. 엄마 아빠가 뭘 알아. 날 여기서 낳지만 않았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거야. 한국에 있었으면 내가 이런 대접 받고 살았겠어? 엄마 아빠 그 잘난 욕심 때문에 내 인생 다 망가졌다고. 딸이 처음으로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대모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큰애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얜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그렇지만 한국말도 참 잘하고 한국 음식이라면 자다가도 깰 만큼 아주 속이 깊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백인 남성과 결혼할 때만 해도 세상 부러울 게 없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 시어머니랑 신우들의 차별이 상상도 못할 만큼 아주 심했답니다. 단지 동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우리 귀한 딸이
그 모진 멸시를 견디다 못해서 결국 이혼을 한 겁니다. 근데 아내와 나는 아이들에게 더 큰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민을 왔는데 그게 내 아이를 이렇게 아프게 한 건가? 저는 잠을 자지 못하고 매일 담배만 태웁니다. 이 넓고 외로운 미국 땅에 우리 가족만 섬처럼 고립된 것 같아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지민 씨, 제 딸의 저 강철 같은 마음의 문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딸은 저렇게 우울증으로 방에서 나오질 않고, 그러니 애들 엄마는 이 어린 애들, 손주들 둘 지금 키우느라고 무릎이 아파서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눈을 감기 전에 우리 딸이 다시 환하게 웃는 모습, 행복해지는 모습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아버님 사연 속에 담긴 따님의 아픔이 너무나 선명해서 저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았던 이 딸이 결혼하고 나서 인종차별을 겪었을 때 그 참담함은 상상조차 할 수 없죠. 따님이 한 말들, 왜 나를 여기서 태어나게 했느냐. 그 원망은 사실 엄마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아닐 겁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슬픔, 세상의 부조리함을 향한 분노겠죠. 그렇지만 가장 믿고 의지하는 부모님께 그 화풀이를 해서라도 지금 당장 터져버릴 것 같은 그 가슴을 달래고 있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계속 담배 피우면서 자책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 와서 고생하신 거 따님도 가슴속으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방에서 나오게 하는 게 좀 문제죠. 억지로 문 열어라, 나와라 이러면 더 나가기 싫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그냥 야, 오늘 날씨 참 좋다. 같이 꽃 구경 가면 좋겠는데 뭐 이런 사소한 일상의 소리를 문틈으로 자꾸 흘려보내보세요. 일단은 부모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딸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따님이 엄마잖아요. 아이들이 즐겁게 지내는 그 모습, 아이들의 웃음소리 자꾸자꾸 들려주세요. 너를 사랑하는 아이들이 여기 있다. 그게 결국 따님을 밖으로 끌어낼 겁니다. 미네소타의 겨울 되게 길죠. 엄청 춥고요. 그렇지만 지금 밖에 보세요. 싹이 막 나오고 있죠? 따님은 지금 인생의 가장 혹독한 겨울을 지나는 중일 겁니다. 그렇지만 엄마 아버지의 따뜻한 햇살이 따님 마음에도 금방 꽃을 피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는 아버님 잘못 아니니까요.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담배도 태우지 말고 오늘 밤부터 정말 잘 주무셨으면 좋겠네요. 살다 보면 아주 작은 균열 하나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댐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마음이 정말 강철처럼 단단해서 어떤 풍파가 와도 다 이겨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무슨 말 한마디 때문에 속절없이 흔들리기도 하죠.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평탄하게 잘 살다가 우연히 깊이 빠져든 책 한 권이 마음의 길을 잃게 만들었답니다. 결국에는 정신착란증, 조현병이라는 그 그림자가 세상을 뒤덮어버렸는데요. 사람의 정신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참 묘하죠.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만큼 강인하다가도 그냥 한마디 말에 한번 마음 상하면 툭 하고 꺾여버리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내가 흔들릴 때 곁에서 괜찮아 라고 말해주면서 손잡아줄 사람.
그 온기가 없다면 우리는 이 거친 세상을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 괜찮은가요? 아주 작은 바람에 파르르 떨고 있지는 않으시겠죠?